다음 연자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연 교수님이신데요.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항상 재미있고 명쾌한 강의를 해 주신다. 그래서 기분이 업 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간호 교육 현장의 윤리적 이슈고요. 교수님은 가톨릭 대학교에서 학사하시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박사를 다 하셨고 현재는 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간호 현장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의 박미연 수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팬데믹 상황 안에서 교육 현장에서 어떤 윤리적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연구를 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한꺼번에 전 세계가 사이버 대학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지금 이 학회에 임상에서 오시는 선생님들과 또는 학회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두 선생님들의 분야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부분은 임상 실습입니다. 임상 실습은 프로페셔널한 교육 과정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 임상 실습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함께 굉장히 요동을 치는 상황을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인류적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만큼 팬데믹 이후에 또는 팬데믹 이 상황이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과 함께 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윤리적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테크놀로지의 사용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 초반에 갑자기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사실은 저도 대면을 굉장히 익숙하게 하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대면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수업으로 전환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지나면 끝날까 싶어서 저희가 수업을 워낙은 3월에 개강이지만 4월까지 미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저희가 엉겁결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사실상으로는 앞으로의 세대는 사실 대면보다는 사이버라는 공간을 활용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교육계는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하우를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1달, 2달 사이에 저희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저희가 들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교육 현장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트래디셔널한 방법 안에서 대면을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을 하고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요즘의 세대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교육을 하는 것 안에서 굉장히 많은 흥미와 참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매개를 사용하게 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보다 액티브한 어떤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해부학 같은 기초의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대면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수업이 훅 지나가고 나면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저희가 기초의학 수업들이 대부분이 어떤 동영상 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수업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조절하는 어떠한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초의학 점수가 높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것처럼 어떤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또는 학습자 수준에서 맞는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것 안에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들의 테크놀로지의 사용은 진짜 교수의 수준을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보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그런 것 안에서 예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것 안에 학습 동기의 유발이나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장점은 사실상 우리가 이곳에 익숙해져 있고 무엇인가를 잘 배워서 그 지뢰를 절정으로 달하게 만들 수 있을 때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러분 이 데이터는 제가 장 선생님의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2020년 1학기니까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시기에 수업 현황을 보면 실시간 화상회의가 30%, 직접 촬영한 것이 37%, 콘텐츠를 재생한 것이 33%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초반에 직접 촬영하는 수업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1시간짜리가 보통은 50분을 저희가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촬영은 25분에서 30분 정도만 촬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30분을 촬영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그러면서 제가 너무 어려운 경험을 했어요. 그 테크놀로지가 활용이 안 되니까 저장을 해도 저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번 다시 날리는 이러한 일들이 경험하면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직접 촬영이나 또는 실시간 화상을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외부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수업 목표과는 다른 어떤 외부 콘텐츠들을 수업에 끌고 들어와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종류의 수업이 아니지 않냐라는 컴플레인과 함께 이야기가 됐죠. 그러면서 외부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이미 남이 올려놓은 유튜브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문제점은 교수자 측면에서 보면 보통 평상시에 대면 수업을 한다면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수업, 제가 특히도 저희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고 있냐면 윤리 수업도 하고 있지만 제가 간호 안에 인문학을 접목시키는 인문학 수업 코र्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들은 대부분이 면대면에 액티비티를 하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데 실시간 온라인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는 것은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학생들을 대면을 시키는 위험 부담까지 하면서 수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 너무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 때문에 저지를 당했죠. 학교에서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다시금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가면서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게 되면서 제 강의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이것은 저만의 경험은 아니고요. 교수자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 안에 학습자들 또한 자신의 학습권과 관련해서 교수자들이 제공하는 어떤 교수의 수준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대학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모든 것 안에서 일어난 중고등, 초등고 다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대면으로. 그러면서 온라인 과제를 통해서 수업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저는 보통 인문학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과제가 워낙에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평가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평가의 툴이 디테일합니다. 지표를 많이 주어야 학생들한테 공정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험을 보던 과정에서 과제로 바뀌는 과정 안에서 한순간에 지표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고 학생들은 그런 지표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간호대학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 특히도 맥시멈을 수업을 하는 3학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하루 종일 TV 모니터링 앞에서 그런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의 집중도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학생들 중에는요. 물론 집안에 이러한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서 어떤 카페라든지 이런 공용 공간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성과의 격차는 또한 심각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엄청 잘하고요. 성적을 보면 안 되는 학생들은 성적이 훨씬 더 낮아지는 결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하신 것처럼 이것은 굳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에티켓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도 봤어요. 미장원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학생. 심지어는 교수들 중에서도 이상한 문제를 야기했던 뉴스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에티켓인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 아직은 익숙해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노출되면서 오는 문제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연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그 실습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팬데믹이 오래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이버 대학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등록금을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뉴스상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는 초반에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얘기되지 않은 투자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존재했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만으로 우리가 치부를 한다든지 또는 학생들만의 어떤 문제다 또는 교수진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논문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언론이나 교육계에서는 집합적이고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 누구 한 사람의 어떤 몫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자들은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위드 팬데믹을 하는 이런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아마 대면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교육 현장 안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의무이면서 해야만 하는 사안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들이 제대로 된 교육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학습이 이 수준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을 보장받기 위한 주도적인 자기관리 능력들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대학은 대학대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투자가 되도록 특히도 취약계층의 학생들이나 또는 이러한 공급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어떤 지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는 학교 캠퍼스라는 공간이 단순히 대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원격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학업의 어떤 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도 어떤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심지어는 여기서 보시면 대학 원격 수업 인증제 도입과 같은 그러한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바뀔 것이고 바뀌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을 관리해야 할 것인가가 한편으로는 하나의 숙제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임상 실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요? 임상 실습을 한다면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저희가 한번 임상 실습에 대한 크라이시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였었죠. 근데 그 메르스 사태와 코로나 사태의 차이점은 메르스 때는 병원에서는 실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안 받았냐? 학교에서 실습을 진행을 못했어요. 부모님들의 전화를 받느라. 부모님들이 심지어는 학생을 실습을 보내게 되면
고소를 하겠다. 심지어는 이런 전화까지도 하는 상황들의 경험들을 저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이야기, 부모님들이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가 어떤 감염이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 학생들을, 내 자녀를 노출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위험 부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부분이죠. 걱정.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 사태에서도 똑같이 발생은 했지만 그때는 병원의 입장은 조금 또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병원 임상 실습 교육을 병원 차원에서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병원이라는 공간이 오히려 세이프한 공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때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에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통제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어떤 모티베이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전반적으로 임상 실습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통보를 받게 됐고요.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히 임상,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실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실습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안에서 지역사회 실습은 어디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병원에 대한 경험이 실제로 어려워지는 상황 안에서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그렇다고 실습을 안 시키고 졸업을 시킬 거냐?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임상 실습에 준한 경험들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학생들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으로 데리고 올 수도 없었죠. 그러면서 실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컨셉, 우리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시켜야만 하는, 그리고 진짜 임상 실습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시 재고하는 기회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가 임상실습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수많은 이메일들이 학교로 날라왔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VR로 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실습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제스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것 안에 학생들에게 임상과 유사한 상황 안에서 실습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VR 시뮬레이션들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많은 돈의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커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되면서 어떤 기준, 표준은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대체 실습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 질은 어떤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러한 실습에 대한 인정 기준, 저희가 1000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이 1000시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졸업 전에 이 1000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황 안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졸업을 할 수 있느냐 또는 마느냐,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유예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간호계 안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차후에는 팬데믹이라는 상황,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간호사 학생들이 경험을 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집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임상 실습과 관련된 문제점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준비된 것이냐라는 것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외국에서는 실제로 임상시간 1000시간이 에비던스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조사를 했는데 웬만한 선진국에서의 임상 실습의 시간이 심지어는 250시간부터 1800시간까지 다양한 부분으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런 임상실습에서 온라인 비대면 경험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굉장히 새로운 VR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경험들, 주로 임상실습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나가서 업저베이션을 하거든요. 요즘은 환자에게 직접적인 컨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업저베이션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업저베이션보다는 시뮬레이션이 훨씬 더, VR 시뮬레이션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으로 경험이 되어졌다. 이러한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반면에 학생들도 양가 감정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실습으로 내가 진짜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질문도 했고,
이번에는 거의 코로나를 2년 보낸 학생들을 병원에서 면접을 했다는 경험들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어떤 임상 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예년보다 더 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학생에게 실습을 어떻게 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거의 실습을 하지 못해서 그 질문이나 그 상황에 대한 상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임상 실습이 단순히 observation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전달되는 경험은 또 다른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가 다시 어느 정도의 임상 실습이 재개되었는데요. 재개될 때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의사결정이 되는가 하면 또는 임상 실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위험과 이득 또는 병원 차원 안에서의 위험과 이득은 끊임없이 이런 의사결정들을 번복하게 되는 상황이 됐고 우리 학생들이 특히도 저희 학생들은 PCR 검사는 학교에서 그 비용을 제공했는데요. 열이 나면 무조건 PCR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PCR 검사를 하고 학생들이 실습을 가게 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부분들 심지어는 대구나 이런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서울을 오기를 요즘은 두려워하는데요. 학교를 안 오고 싶어요. 왜냐? 너무 많다는 거죠. 감염자가. 그런 상황에서 임상에서 혹시라도 특히도 응급실이나 이러한 상황에 실습을 할 때 이러한 자기에게 노출될까 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러한 결정을 할 때 보다 안전한 지역의 학생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또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의 임상 실습에서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비대면의 수업과 또는 임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좀 전에 발표해 주신 선생님의 그 임상 안에서의 그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교육 현장 안에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도 팬데믹 이후의 교육 현장은요. 특히도 앞서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간호사들이 많은 도덕적 고뇌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학생들조차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학교에서 보통 페이션 센터드 케어, 학생과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은 굉장히 많은 요동을 치면서 임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간호사들의 부정적인 힘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 안에서의 특히도 프로페셔널을 교육한다는 우리의 입장은 그들이 보다 인간 중심적, 환자를 중심적으로 보는 도덕적인 회복력을 겸비한 보건의료인을 양성한다고 할 때 이러한 상황은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바로 교육적 회복력이라는 측면 안에서 사람들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복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그것을 견디어내는 힘이고 그러므로 해서 어떤 목표하는 바에 도달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육은 그러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학교와 또는 임상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위기의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무엇인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게끔 되돌리려는 힘이라고 한다면 교육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준비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그 사명을 다시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라는 상황은 우리가 단순히 피하고 이렇게 터부시해야 하는 눈 감고 침묵해야 하는 상황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수업 안에서 오히려 드러내고 우리가 무엇을 했어야만 하는가, 무엇을 직면했어야만 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교육적 회복력이라는 것 안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침묵하기보다는 학생이나 교육자나 또는 임상에 있는 프로페셔널이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면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대면의 클래스 안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스피커업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교육 현장의 이런 회복력은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가 모든 것, 교육 현장이나 또는 임상이나 세계는 똑같이 재난을 경험하고 있죠. 재난 간호 안에서 4가지의 재난을 대처하는 솔루션을 4가지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preparation하고 responding하고 coping, recovery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이 팬데믹 현장 안에 교육 현장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올 수 있는 상황들을 준비하는, 보다 대비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상황 안에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두려움하기보다는 준비된 것 안에 적극적으로 리스폰딩하고 그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응하면서 새롭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접근되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재난이 단순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학생들이나 임상은 이런 것 안에서 함께 적응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미연 교수님. 사실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낯선 경험일 것 같은데 테크놀로지 활용의 문제점, 또 인터랙션이 안 되는 교육 현장의 문제점, 그러면서 학생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 그래서 교육의 회복력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